네, 딥러닝 실습을 하기 전에 미리 딥러닝에서 사용할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차이점은 앞선 선형획이나 혹은 머신러닝 이런 실습 시간에 사용했던 거와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머신러닝 패키지를 이용하지 않고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 그런 실습을 진행을 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처리 패키지라든가 시각화 패키지는 선형회계 실습 시간에 사용했던 패키지와 동일한 내용들을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는 케라스를 이용해서 실제 네트워크 레이어들을 구성을 해보고 결과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퀀셜 모델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레이어를 쌓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고요. 덴스 같은 경우는 각각의 레이어를 이제 덴스 레이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리고 이번 실습에 사용할 내용이 우리가 이제 이미지 분류를 해보게 될 건데, 그런 이미지 처리를 하기 위한 컨볼루셔널 2D, 맥스플링, 플래튼을 사용을 하게 될 거고, 이미지 처리를 하기 위한 이미지와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이제 활용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공 데이터를 한번 이제 사용을 해볼 건데, AI 허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될 거고, 실제 제주 주요 작물 자동 탐지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분류기를 제작하는 실습을 해보게 될 거예요. 이 실습에 사용할 데이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되면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여기서는 AI 허브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미지 분류기를 제작을 하는 실습을 진행을 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파트부터는요, 본격적으로 공공 데이터를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AI 허브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AI 허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가장 큰 특징은 별다른 전처리 없이도 바로 예측이나 분류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연어 처리를 하기 위한 데이터, 이미지 분류를 하기 위한 데이터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옆에 보시면 종류별로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농축수산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 중에서 이미지 분류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셋들이 보이는데, 저는 여기 보이시는 제주 주요 작물 자동 탐지 셋을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를 통해서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이미지 이 셋의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샘플 데이터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따로 제공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떻게 구성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네. 항공, 위성, 드론 영상이죠. 즉, 그 작물 이미지를 하늘에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항공에서도 찍고, 위성 사진으로도 찍고, 드론을 띄워서도 찍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래서 통계를 보면은, 항공 영상이 있고, 위성 영상이 있고, 각각 한 2년여 동안 수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드론 영상 같은 경우는 다중분광, 초분광, 스냅샷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스냅샷만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셋의 규모는 굉장히 커요. 일단 저는 스냅샷만 쓸 거니까 스냅샷의 개수를 보면은 각각 15개의 작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보면은 월동무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개수가 69만 개예요. 굉장히 많죠? 네. 반면에 옥수수 같은 경우는 3,000장 정도가 있네요. 그렇죠? 일단 이미지별로, 종류별로 이미지에 대한 불균형이 어느 정도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이미지들을 다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이제 다운로드를 해보시면 알 수 있는데, 참고로 다운로드는 회원가입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것들을 파일을 직접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전체를 다 다운로드를 하시면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대략 전체 데이터가 한 400기가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데이터를 다 활용을 해서 뭔가 해보려면 아주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전체 데이터를 다 이용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냅샷 데이터 중에 일부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처리를 통해서 각각 종류별로 1000장의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다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 사용하면 그만큼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상당히 사용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에 맞춰서 데이터 셋을 좀 줄여놨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400기가의 전체 데이터 중에서요. 400기가의 전체 데이터 중에서 각 이미지당 1000장씩 샘플링을 해서 새로 뽑아놨습니다, 여러분. 전체 한 300메가 정도 되는 파일을 가지고 실습을 진행을 할 거고요. 해당 파일은 영상 하단에 첨부를 해놨으니까요.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압축 파일을 구글에 업로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략 한 1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다운로드가 끝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영상을 보신다면 잠깐 멈추셨다가 다운로드가 완료되면은 다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보이실 거고, 저는 드라이브 가장 상단에 파일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실습 파일로 돌아가서 준비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딥러닝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은 미리 임포트를 해놨고요. 이 수업부터는 텐서플로우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케라스를 이용해서 이미지 분류를 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GPU를 사용을 해볼 수 있어요. 구글 클라우드는 무료 사용자들한테도 GPU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무료로 쓸 수 있는 환경 중에서는 제일 좋아요. 자, 위에 메뉴, 수정 메뉴에 가보시면은 노트 설정해 보시면 전 이미 GPU로 잡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쓸 수 있는 장치가 두 개 있는데 GPU가 있고 TPU가 있습니다. 저희는 GPU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장해 주시면 이제 GPU를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구글 드라이브와의 연동을 위해서 미리 마운트를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연결해서 다시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을 해주고요. 네. 이렇게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마운트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네요. 자,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이 되면 드라이브 폴더가 보이고요. 밑에 마이 드라이브 보시면은 방금 업로드한 압축 파일이 보일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압축 파일 해제부터 모델링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브러리들 임포트를 진행을 해주시고요. 압축을 풀기 위해서 먼저 이동을 해줄게요. 저희가 압축을 풀 경로는 드라이브의 마이 드라이브 밑에 방금 업로드한 압축 파일을 풀고 사용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압축 파일을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은 이제 압축 파일이 풀릴 건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요. 압축이 다 풀리고 난 뒤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같이 실행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압축이 다 풀리면 다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압축이 전부 다 풀렸고요. 용량이 작다고 하더라도 파일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죠. 자, 압축이 제대로 풀렸으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01.data라고 하는 폴더가 따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간단하게 구조를 살펴보면은 트레이닝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나눠져 있고요. 트레이닝 데이터는 다시 라벨링 데이터와 원천 데이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원천 데이터는 실제로 이제 학습에 사용될 이미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5개의 종류별 이미지들로 이제 폴더로 구분해서 들어가 있게 되고요. 실제로 이 안에는 이미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JPG 형태로 되어 있고 클릭해 보면은 어떤 이미지인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근 밭을 찍은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론을 띄워서 당근 밭들을 띄워 놓은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은 드론이 촬영을 했을 때 이게 당근 밭인지, 그렇죠? 아니면 뭐 양배추 밭인지 이런 거를 이제 예측해 볼 수, 분리해 볼 수 있겠느냐, 이런 형태로 이제 활용을 해 볼 수 있겠죠. 네, 양배추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이제 상공에서 찍었다라는 걸 이제 한눈에 알 수 있죠. 우리는 이런 이미지들을 이제 학습을 해서 항공에서 또 상공에서 밭을 찍었을 때 어떤 밭인지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 데이터에는 이렇게 이제 이미지들이, 실제 이미지들 들어 있고요. 라벨링 데이터 같은 경우는 XML로 되어 있는 파일인데 실제로 해당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XML 형태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열어보시면 XML인데 바로 열리지 않네요. 아마 텍스트 파일로 인식 안 한 것 같아요. 열어보면은 이렇게 이미지 파일의 이름 들어있고요. 종류 들어있죠. 당근, 수집한 연도,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블링과, 이게 레이블링이죠. 당근으로 이제 레이블링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XML 형태로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저희는 이 XML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해두시면 될 것 같고, 밸리데이션은 말 그대로 학습이 아니라 검증하는 용도로 따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은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나눠드린 파일은 트레이닝 데이터가 각 종류별로 1000개씩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부터 15까지 15개의 농작물에 대해서 각각 1000개씩 15,000장의 이미지를 구성을 했고요.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각 종류별로 100개씩 15,000개의 1,500개죠. 1,500개의 데이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크기가 꽤 커서 무료 버전에서는 돌아는 가는데 그렇게 빠르게 동작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실습은 가능한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라벨링 데이터에 있는 레이블은 쓰지 않는 이유는 경고 나오네요. 이렇게 무료로 쓰는 경우에는요. 쓰는 사람이 많으면은 자동으로 그냥 연결이 끊어져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꾸준히 계속 잘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저처럼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압축을 이렇게 풀었죠? 얘는 지워줄게요. 자, 제가 레이블링 데이터를 쓰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지금 폴더별로 이미지들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존재하는 폴더별로 자동으로 레이블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라벨링 데이터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먼저 간단한 전처리 한번 해볼게요. 준비는 이렇게 끝났고요. 경로는 여러분 특별히 바꾸지 않은 이상 저와 동일한 데이터를 아마 쓰실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쓰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경로에 맞는 데이터를 경로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경로를 가져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원천 데이터에 있는 TS1 스냅샷 촬영 데이터의 경로를 복사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밸리데이션 패스도 마찬가지로 밸리데이션 안에 원천 데이터 안에 vs1. 스냅샷 촬영 데이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슬래시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의 경로를 설정을 하셨다면 저희는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걸 이용할 거예요. 얘는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데 이미지 증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이미지 증식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쓸 수 있는 건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많은데 일부러 줄인 거죠. 그래서 증식은 하지는 않을 거고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모델링 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너레이터를 생성을 하실 때 스케일링을 해주는데 사실 이미지 데이터는 0부터 255까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따로 해줄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네. 모든 이미지 값이 0에서 255 사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스케일링 해줄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스케일링을 해주면은 0에서 1 사이 값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값이 너무 크면은 최적화할 때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값이 작을수록 최적화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스케일링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학습 제너레이터와 검증 제너레이터를 각각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제너레이터를 또 이제 만들어 주는데 경로 들어가고요. 사이즈는 제가 임의로 150 x 150의 이미지 크기로 변환을 해줍니다. 이 이미지 처리를 하실 때 중요한 거는 어떤 이미지를 쓰시든 상관은 없는데 크기가 모두 동일해야 돼요. 크기가 동일하지 않으면은 모델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맞춰주는데 여기서는 제가 임의로 150 x 150의 크기로 모든 이미지를 다 맞춰주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요. 150 x 150보다 작은 이미지는 150 x 150으로 늘려서 맞춰주고요. 150 x 150보다 큰 이미지는 줄여서 이 크기에 맞춰주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이제 전체 이미지를 이제 몇 개씩 가져다가 최적화를 할 거냐를 결정해 주는 건데 지금 트레인의 크기가 15,000개예요. 15,000개이기 때문에 에포크 크기에 맞춰서 저는 200개씩
나눠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클래스 모드는 카테고리컬. 전체 15개의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카테고리컬 이렇게 잡아줬고요. 밸리데이션도 동일하게 잡아줬는데 밸리데이션의 개수가 트레인보다 작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의 크기를 그거에 맞춰서 수정을 해줬고요. 역시 클래스 모드는 카테고리 형태이기 때문에 카테고리컬로 동일하게 잡아줬습니다. 자, 실행을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너레이터를 설정을 했으면은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모형을 피팅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 트레인 이미지가 15,000장이 안 되죠? 지금 보시면 14,999장인데 이건 왜 그러냐면 실제 트레인 데이터에서 아마 양배추일 거예요. 양배추 중에 하나의 이미지가 압축을 푸는 과정에서 혹은 데이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깨져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장을 제외하고 14,999장에 15개의 클래스,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이미지 100장씩에서 1,500장, 15개의 클래스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학습셋을 구성하면은 레이블링을 따로 해주실 필요 없이 실제로 구성되어 있는 폴더만큼 자동으로 레이블링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1번부터 15번까지 15개의 클래스로 셋들이 이제 준비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쉽게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한 준비가 끝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뉴럴넷을 구성을 할 거죠. 자, 시퀀셜 모델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일단 이미지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CNN을 사용을 할 건데 CNN은 크게 컨볼루션 레이어와 뉴럴 네트워크로 나눠볼 수 있겠죠. 컨볼루션 레이어는 말 그대로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추출된 특징을 입력으로 해서 뉴럴넷을 통해서 분류를 하는 그런 모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레이어를 어떻게 구성하고 각 레이어의 컨볼루션 크기, 풀링은 뭐 에버리지 풀링을 쓸지 맥스 풀링을 쓸지 크기는 어떤 크기를 사용할지가 전부 다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임의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를 한 쌍으로 해서 컨풀 해서 총 4단계로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필터의 개수는 32개, 64개, 128개로 점점 늘려나가는 형태를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컨볼루션 하는 크기는 3x3으로 지정을 해줬고요. 자, 첫 번째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인풋 쉐입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잘 아시겠죠? 저희 아까 이미지 제너레이터 생성할 때 150x 150으로 생성을 했고 컬러기 때문에 RGB 3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인풋 쉐입을 맞춰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컴풀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특징들만 추출이 되겠죠. 그렇게 추출된 특징들을 플래튼을 통과해서 플래튼은 이제 이렇게 되면 다차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레이어를 1차원으로 만들어 주셔야 뉴럴넷에 입력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플래튼 레이어를 통과를 해서 뉴럴넷에 입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저는 히든 레이어는 하나만 넣었어요. 하나. 그래서 레이어는 하나만 구성했고 굉장히 좀 뚱뚱하죠. 안에 노드의 개수가 512개. 굉장히 팻한 어떤 네트워크를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액티베이션은 렐루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는 전체 1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웃풋 레이어의 개수는 15개, 액티베이션은 소프트맥스. 이런 경우 이렇게 카테고리로 이제 분류되는 경우에 마지막 액티베이션은 소프트맥스로 거의 정해져 있죠. 요거는 제가 이제 임의로 네트워크를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결과를 확인해 보시고 저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어떤 레이어 구성이라든가
파라미터 등을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적화 옵션은 크로스 엔트로피를 쓸 건데 카테고리죠. 그래서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로스 펑션으로 지정을 하고요. 평가는 어큐러시를 쓰겠습니다. 여기서는 각 종류별 이미지의 개수가 전부 다 1대1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큐러시를 이용을 해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고요. 최적화 함수는 애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실행을 해주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네트워크 구성이 완료되니까 바로 이제 피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피팅하는 경우에는 그냥 핏이 아니라 핏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피팅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학습 제너레이터 넣어주고요. 스텝 스퍼 에포크는 뭐냐면요.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배치 사이즈를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배치 사이즈를 200개를 잡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체 15,000개를 한꺼번에 이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200개씩 끊어서 학습을 진행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단계별로 이제 75개의 단계로 나누겠다. 그러니까 실제 75번씩 200장을 가지고 75번씩 진행을 하니까 총 15,000장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에포크는 전체 실행 횟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증 데이터도 넣어놨죠. 검증 데이터의 스텝도 75번입니다. 검증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까 배치 사이즈를 20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20개씩 75번 진행하니까 전체 1500장 이렇게 떨어지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아마 이제 실행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느릴 거예요. 전체 10번을 추정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에포크를 이제 10번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좀 많이 느리죠. 10번씩, 아까 제가 트레인 75번. 그래서 각 에포크당 200장씩, 각 에포크당 200장씩 학습을 하면서 이제 진행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이제 리소스, 램과 디스크가 이제 보이는데요. 여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현재 GPU가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무료 버전인 경우에는 GPU를 이렇게 크게 많이 이제 할당을 해주진 않아서 크게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냥 해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무료로 GPU를 쓸 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전체 10번 에포크 중에 첫 번째 에포크 진행 중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트레인 로스와 트레인 어큐러시가 계산이 되고 이 과정이 이제 75번까지 다 진행이 되면 밸리데이션과 이제 비교해서 밸리데이션 로스와 어큐러시까지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75번의 에포크가 다 끝나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때 뭘 하냐면 계산된 거랑 밸리데이션 셋을 이제 합해서 실제 결과를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지금 보시면 로스, 트레인 로스가 2.1, 밸리데이션 로스가 1.8, 그다음에 어큐러시가 25%,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33% 정도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에포크가 이제 진행되면서 로스는 점점 낮아지고 어큐러시는 점점 이제 높아지는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10번 다 도는 동안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역시 지금 영상을 보면서 함께 확인하시는 분들은 한번 각자 실행을 해보시고 결과가 다 나오면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상을 멈추시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도 이렇게 학습 진행을 완료를 했는데요. 잘 보시면은 지금 한 10번 정도만 수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제 학습 정확도가 25%에서 출발해서 마지막에는 정확도 65%까지 이제 올라간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검증 정확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같이 쭉 올라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는 학습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계속해서 더 정확해지는 걸 알 수가 있고,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학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과적합될 상황도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에포크 수를 더 늘려서 정확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간 관계상 한 10번 정도만 가볍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는 학습 정확도 65, 검증 정확도 62에서 이제 멈춘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결과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손실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네, 학습 로스랑 검증 로스가 두 개가 같이 나란히 네, 잘 작아지는 방향으로 모형이 잘 해나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정확도도 이제 확인을 해보면, 네, 학습 정확도와 검증 정확도가 같이 나란히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정도 이렇게 피팅을 해본 결과 손실도 잘 줄어들고 있고 정확도도 같이 증가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는 해당 네트워크의 구성이나 그다음에 액티베이션, 그다음에 이런 파라미터들, 네, 그리고 옵티마이저 등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서 지금 나온 모형보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모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있는 모형도 아마 에포크 수를 한 100번, 1000번 정도로 늘리면 정확도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결과를 가지고 한번 계속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 예측이 될지 한번 볼까요? 자, 아까 만들었던 이제 트레인 셋을 가지고 한번 이 트레인 셋을 잘 예측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원래대로라면 이제 학습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데이터를 갖다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학습 이미지 가지고 얼마나 잘 분류하는지를 보는 것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생성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넥스트를 이용하면은 배치 사이즈에 맞춰서 이미지들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아까 트레인 제너레이터가 저희가 배치 사이즈를 200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한 번에 200개씩 이미지를 이제 가져오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자, 이 중에서 그냥 무작위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10번째 이미지를 한번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보면 15개의 리스트가 보이고요. 여기 1로 판단한 게 이제 얘가 이제 분류한 내용이죠. 어떤 걸로 분류가 됐는지. 실제 분류된 거. 아마 마지막이니까 기장이라고 하는 바트 모양을 찍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장이 뭔지는 네, 잘 모르겠지만 네, 기장 모습을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를 이제 학습된 모델에 넣었을 때 과연 기장을 기장으로 잘 예측하는지를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프레딕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10번째 이미지를 네, 넣어봤고요. 이게 차원을 변경해 주셔야 되는 게 실제로 이미지 한 장은 150 x 150의 RGB 3차원인데 이 3차원이 여러 개 있으니까 실제로는 4차원이에요. 네, 그래서 4차원으로 바꿔 주신 다음에 판단한 걸 보면은 실제로 지금 보면 0, 1, 2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사실 마지막 보면은 네, 실제로 모형은 해당 이미지에 대해서 네, 15번째 일 확률이 87%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15개의 확률값 중에 마지막이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죠. 즉, 네, 기장을 기장이라고 잘 판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뭐 드론에 탑재해서 날려보내면 드론은 이 찍힌 영상을 가지고 15개의 종류별 밭 중에 어떠한 밭인지 확인을 해줄 거란 얘기죠. 자, 이렇게 공공 데이터까지 활용을 해서 딥러닝 실습을 하는 과정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